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어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지금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9대1 또는 10대 0은 역선택 방지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배제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히려 윤심을 파는 분들은 스스로 총선 승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도 아닌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당선인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 측에서 정말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총선을 이렇게 이끌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직도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정치는 속 좁고 너무 째째한 정치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협상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여전히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을 놓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오가는 말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정권 때 세금 폭탄을 때린 뒤 이제와 서민 감세를 주장한다면서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친 놀부짓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직접 저격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아는 골목대장에 비유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을 골목대장에 비유한 거군요. 자, 전방위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야권 얘기를 좀 해보면요.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조사 중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 전 실장은 서해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보고한 인물인데요. 검찰은 해당 보고 내용과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을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박 전 원장은 공개 출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비공개 출석을 원하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본인이 공개해도 좋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군요. 자, 다른 속보로는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산을 숨겨놨고 그 과정에 그 조력한 혐의가 있는 조력자들을 체포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오늘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그리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 등을 체포했습니다. 네.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을 세탁해 숨긴 정황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최 씨는 김만배 씨가 구치소에서 나설 때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로 나타나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네. 자, 백 관장, 그나저나 아까 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점점 더 가열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제 내년 3월 초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룰 변경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반발하면서 윤심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분에게 충성을 하지 못해 난리냐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심을 파는 분들은 총선 승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친윤계 의원들을 직격했습니다. 네, 이른바 친윤과 비윤의 또 갈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군요. 네. 자, 좋습니다. 정치 인사이드에서 저희가 짚어보고요. 전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직접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응답하라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행 일주일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 근무 시간을 월과 분기 단위 등으로 더 유연하게 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정 의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통해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이 많이 오고 밤에는 추워진다는 안내 경보가 계속 오고 있네요. 네, 이럴 때는 정치부 회의를 보시면서 이제 시사 뉴스를 좀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인데요. 노 전 실장은 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첫 대면 보고를 하기도 했죠. 검찰은 내일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 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전방위 사법 리스크, 노동판 새로 짜기, 황사의 습격, 오늘은 정차, 커튼콜 시간으로 잡아봤습니다. 정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랑과 웃음이 꼽히는 5시 정치부 회의 다정회입니다. 가끔 서로 좀 물어뜯기는 하지만요.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껴주는 운영진이죠. 그래서 서로 코너도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씁니다. 저 울체커가 맡은 뉴스픽 5도 단골 코너인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국회 상황실을 고소고발 픽3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간만에 준픽 4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크맨인 듯 체커가 된 박마커입니다. 오늘 다정회 대미를 장식할 코너 준픽4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나바다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 선보이는 코너 속 코너, 줌 사건 3입니다. 민주당이 맞닥뜨린 전방위적인 사법 리스크 정리해드릴 텐데요.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줌 사건 해봅니다. 관련해서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노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번의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도 처음부터 도맡아 했는데요. 그런 만큼 검찰은 노 전 실장에게 회의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또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의 보고가 올라가고 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노 전 실장 앞서 사건 은폐, 즉 월북 조작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청와대는 정보를,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 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일 이 안보와 첩보의 생산기관의 수장도 부릅니다.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박 전 원장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간다고 이 페이스북에 직접 밝히면서 공개 소환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적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박 전 원장 역시 검찰이 보고 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혐의는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를 원장님 지시로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삭제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 청와대로부터 받지도 않았고, 제가 삭제해라 하는 지시를 우리 국정원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박 전 원장이 이 이야기를 한 곳은 바로 하차를 선언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송입니다. 소환 하루 전에도 모든 일정 흔들림 없이 소화하겠다고 한 만큼 박 전 원장과 김 씨의 티키타카는 오늘도 현란한데요. 우리 법사님 조사는 내일 하루면 끝납니까?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그리고 제가 거물인데 며칠은 해야 되겠죠. 구속영장 치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것도 뭐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못 뵙는 거 아닙니까? 망신 주기 위해서도 한번 칠 것 아닌가. 그러나 사법에서 기각 안 하겠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네, 노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이렇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노 전 실장이 검찰에서 진술할 대면 보고 내용 등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망은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피격 공무원형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검찰로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실장으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훈의 기소장에 나온 사건 은폐와 월북몰이도 보고를 받고 승인하셨다고 스스로 밝혔듯이 그 다음 수순이 궁금합니다.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한 조카에게 한 약속을 지금 지키십시오. 네, 줌 사건 3. 이번엔 6천만 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줌 사건합니다.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요. 노 의원은 검찰에 잘 협조해 왔는데 만능신주기식 여론재판이다.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 검찰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시국회 열린 중에 친 영장에 민주당으로서는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바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야권에선 바로 그 지점부터가 검찰의 정치라고 꼬집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주 전통 있는 검찰의 정치죠. 국회에 그렇게 던지고. 아, 공을 넘긴다? 국회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체포동의안을 던졌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것을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재적의원의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찬성만으로도 동의안 통과는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민주당의 딜레마는 시작되는데요. 부결을 시키자니 방탄국회란 비판 피해갈 수 없고요. 또 가결을 시키자니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 의원은 가결시키고 이 대표는 부결시킬 경우 이 경우에 생길 당 내분도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당연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나옵니다. 이게 무슨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정치자금 돈을 받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발휘한다면 너무나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영국에서 왕권이 의회를 마구잡이로 의원들을 잡아가고 그럴 때 한 거지만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대장동의 줌 사건 해보겠습니다.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또 풀려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겨누고 있는 가운데 유동규 전 부부장이 KBS와 한 인터뷰 내용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들 사이에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이죠. 유 전 본부장은 우선 이 대표를 태양, 정진상 전 실장을 수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김용 전 부원장은 이 저 멀리 목성이라고 했는데요. 즉 가까이 붙어있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 전 실장에게 건넨 돈 그리고 그 사용처 두 사람은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사법 리스크 속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권 경청 투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민생 행보로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나오는 이 대표의 발언들 다정회에서 계속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법률에 관련된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정치 탄압에 대한 관련된 정치 탄압들이 심화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공포 정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말씀도 드리면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노동판 새로 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노동개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어제 발표한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흔들림 없는 추진 약속했는데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어제 네 번째 픽으로 잠시 정리해드렸지만 권고안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대신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딱딱 계산하는 것을 이제 한 달, 3개월, 6개월, 최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 특정 시기엔 일을 몰아서 할 수도 또 좀 쉬엄쉬엄 할 수도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진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 대부분 사용자들이 요구하면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고 정작 쉬고 싶을 때는 사용자들이 그때 안 돼 그러면 노동자들이 그래도 나 쉴 거예요 이렇게 강요할 이제 막 우길 수는 거의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건 노사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그걸 강조하면서도 노동자들한테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길 그걸 열어주는 걸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네, 이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서 이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밤을 새고 아침 7시에 퇴근해 그날 저녁 6시에 다시 출근해도 11시간을 쉰 셈입니다. 같은 날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의 근원적인 문제는 업무 시스템이든 아니면 사람이 부족한 문제일 거란 말이죠. 네,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또 하나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입니다.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1시간제를 전면 시행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엔 예외를 뒀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 8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준 건데요. 올해로 끝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단체장을 만난 뒤 여당에 법 개정에서 연장시켜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연계 주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인원 부족으로 일감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기업에 일하던 사람이 52시간으로 일하는 수입만 가지고는 생계를 꾸릴 수 없어서 이탈하는 말하자면 30인 미만 업체 이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눈에 보듯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것을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은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 취임 전 했던 발언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라든지 120시간 노동이라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이 정부는 노동에 대해서 혐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들으신 양경수 위원장의 발언,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한 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소위 뒤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멈춰버린 건 이제 2주 뒤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새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처음 내놨던 3년 연장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3, 4부 픽은 오랜만에 들어가서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민주당을 덮치고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유체커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중에 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서 민주당이 이제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체포동의안 문제까지도 이제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 내부의 기류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더 깊은 것 같고요. 자,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일단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앞으로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에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됩니다. 12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15일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아마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한 16일에서 18일쯤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속보는 저희가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짜맞추기 기획 수사라는 입장문을 냈는데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니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커, 이제 세 번째 픽으로 좀 가볼까요? 네, 먼저 그래픽을 좀 주시면요. 네. 황사의 습격입니다. 네, 중국 고비 사막과 이 내몽골고원에서 발생한 이 황사가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경보도 내려졌는데요.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 눈 소식, 한파 소식도 있죠. 서울에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까지는 이어지다가 그친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밤부터 이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오늘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서 빙판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출근길 옷 따뜻하게 입고 안전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박마커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잘 설명을 했고요. 조멘토, 다음 픽은 뭡니까? 네, 네 번째 픽은 키워드 주시죠. 네, 오늘은 정차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전장현시로 지하철 운행 지연이 심하면 무정차로 역을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무정차 통과는 없었는데요. 전장현이 지하철 내부에서 선전전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선전전에 앞서 박경선 대표가 대통령실에 있는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박 대표는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을 통과시켜서 출근길에 지하철을 더 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정자는 우선 15일까지는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선전전만 진행을 하고요. 그래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달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방식의 시위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제 유체커만 남았네요. 마지막 픽은 뭡니까? 네, 마지막 픽은 커튼콜 시간입니다. 네, 아미로서 마음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오늘 오후 군에 입대했습니다. 진과 소속사 측은 입대 날짜와 장소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뒤에도 위험하니 오지 말아달라, 마음으로 배움과 격려해달라 이렇게 당부해 왔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별도 사전 행사 없이 차를 탄 채 조용히 신병교육대 경내로 직행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 아침 팬 커뮤니티에 자, 이제 커튼콜 시간이다 이렇게 유쾌한 인사말만 남겼는데요. 한 게임 캐릭터의 대사라고 하는데 사실 공격을 개시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군 생활에 대한 포부를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아프지 말고 건강히 군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목소리가 좀 떨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익신 멘토 관련한 얘기할 때하고는 완전히 표정이 다르네요. 아,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오늘 저녁에 라면 드세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뭐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검찰 서해 피격 노영민, 박지원 소환, 유족은 문 전 대통령 고소.
대통령실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참모 뒤에 숨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치인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며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어있는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만일도 안 되는 짧은 삶을 마치고 별이 되어 부모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우리 아이는 대학 입학 후 3번의 방학 동안 2-3개의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1,000여만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왜일까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이 있었던 아이가 그 꿈을 위해 유학 자금으로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아이의 묘자리를 사는데 쓰이게 됩니다. 새끼 잃은 어미는 절규합니다.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오늘도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국회에서는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가 됐죠. 하지만 대통령실의 답변,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해임보다는 수사가 우선이라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대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가족들을 의식해서 거부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 대신에 부대변인이 입장을 밝히는 건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면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의 다름 아닙니다.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워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합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장관의 사퇴 혹은 파면을 주장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죠. 지금은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서 정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진 사퇴하는 거를 막으려고 급하게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 아닌가. 사퇴하면은 굴욕으로 보이고 거부하면 오기로 보이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쟁의 불씨를 살리려고 지금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물러난다고 하는 것이 모든 비난과 또 어떤 근거 없는 주장까지도 몽땅 인정하고 확인하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어느 순간 민주당이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해임 건의안 처리 이후에 전원 사퇴한 상태죠. 민주당은 이러한 배경에는 윤심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속내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조위원들이 자진 사퇴하신 거고 그 사퇴의 바탕에는 윤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실제로 이른바 윤핵관들 국정조사에 대한 국회 표결에서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에 이 장제원 의원 입장을 밝혔죠. 애초에 국정조사의 합의에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라고 썼는데요. 유가족들은 장 의원을 향해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참사를 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합니다. 애초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들이 있으시지요.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시지요. 그 아들이 무사한 것이 제겐 큰 기쁨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희생자에 포함돼 있어도 국정조사를 반대했을까요? 같은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방송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건지요?
네, 유가족들은 상처를 주는 발언들 정치인들의 2차 가해로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말에서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유가족들이 정치 단체도 아닌데 심하게 호도되는 게 너무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했던 권성동 의원, 또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냐고 했던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말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소속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말도 알려졌죠.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런 막말을 소셜미디어에 쓴 건데 논란이 일자 그를 삭제했습니다. 도당 윤리위에도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유가족들의 바람, 진상 규명이죠.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조특위위원들은 더 이상의 쇼를 멈추고 조속히 특위로 원대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당리당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네, 일단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를 한 후에 이 장관의 거취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죠.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이 장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경찰청장이 어떤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는 행안부 장관에게 없습니다. 112 신고에서 그 어떤 위급 사항들이 서울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질 않고 매뉴얼대로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국조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 책임 물을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어쨌든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내년 예산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막판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문제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25%를 22%로 낮추자라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다라면서 거부를 하고 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법인세가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면서 투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주장을 했는데요. 법인세 인하의 혜택,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거라면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주주들,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네, 법인세 인하는 당 정체성 문제다라고 맞서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고집 부리지 말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법인세 최고 세율 25%는 문재인 정부 때 올린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22%로 돌아가자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인데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이 국민 감세를 주장하자 소설 흥부전에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에 다시 고쳐주는 놀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추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온다고 하는 대통령들은 법인세를 낮추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에 법인세를 3%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의 정체성이다.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민주당은 예산 관련 여야 협상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히려 여야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아는 골목대장 느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차라리 윤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협상에 나서라고 비꼬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포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일각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을 펴는 동시에 법인세를 낮추는 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이 되면 초유의 야당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도 아닌 복합 경제위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합니다. 3일로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 여당이 여전히 특권 예산, 윤심 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매일 마감을 하는 저 류 실장도 마감 시간 직전에 원고를 완성하고는 하는데요. 여야의 예산안 협상도 이틀 뒤 마감 시간 막바지까지 갈 셈인가 봅니다. 오늘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이 됐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사실상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유가족, 정치인들의 2차 가해에 비참. 네. 유 실장이 마감을 늦게 한다는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다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감 시간을 지킨다는 말도 맞지 않는 게 항상 마감 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네. 아, 여야도 예산안 협상을 마감 시간 임박해서 할 수 있다. 네. 법정 시간 이미 지금 못 지키고. 알았어요. 끝나고 싸우도록 하고요. 자, 여야가 정한 예산안 처리 시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협상에 별 진전이 없는 거죠? 유채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든 합의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설명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의장과 약 20분간 독대하면서 민주당 단독 수정안에 대해 구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법인세 인하가 여전히 쟁점인데요.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건 여소야대 국면에서 부득이하게 합의한 거라고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인세 인하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천안을 방문하러 가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결과가 사실은 대공황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평소에 자주 쓰는 이 자유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비판을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맞서면서 국민 감세안을 내놨는데요. 5억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 세율을 대폭 낮추고 또 소득세법에서 최저 과세 표준을 높게 조정하는 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법인세를 굳이 깎아야겠으면 중소기업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데 이것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생 투어, 경청 투어를 재개했는데 라이브 방송을 했군요. 자,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인재가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소한 미안하다, 죄송하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해 막말을 했던 국내임 인사들도 겨냥했는데요. 사람이 참아해선 안 될 얘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하는 것 같다. 공감 능력에 참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를 좀 해보면요.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죠. 사실상 사퇴를 하겠다고 한 이후로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이렇게 야3당이 이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을 향해서 즉각 복귀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복귀를 하지 않으면 이 조사 일정과 이 증인 채택 권한을 모두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이 국민의힘이 유가족이나 생존자의 증인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실 국정상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 조사도 결사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정조사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번 국정조사는 대통령실부터 행안부와 경찰청 등 정부 부처가 그 대상이죠. 정부 부처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본수사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의 건재 자체가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조직적인 자료 제출 거부는 헌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정조사권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 근간인 상권 분립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말라는 것이 윗선의 명시적, 암묵적 지시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의 거취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일단은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 장관도 어제 출근길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죠. 시점상으로 일단은 국정조사를 먼저 해본다는 생각인데요. 이 탄핵소추안 발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헌재에 가서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우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인데요. 정치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풀려는 방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걸핏하면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 탄핵도 결국 헌재라는 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판단을 헌재에서 해달라. 사실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를 그걸 뭐 또 헌재로 보내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탄핵 소추까지.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이상민 해임 사실상 거부, 유가족, 정치인이 2차 가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네, 우리 정의원분들은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한 번에 바로 일어나시나요? 저는 적어도 3개를 준비해 놓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알람을 못 듣고 두세 번째 알람에 깰 때가 있습니다. 추워서 그런지 이른 시간에 눈 뜨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기온이 낮을수록 혈액순환이 둔해져서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적정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오늘 따뜻하게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최대 69시간 근무 추진,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KYR3님께서는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노동자들은 삶의 균형이 깨져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DAPI님께서는 모두가 선망하는 기업 및 공무원들 빼고 어디서 그렇게 한가하게 일하나 뭘 선도해야 하는 업종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생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띵님, 노사 간의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일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노동자가 어떻게 탄력적일 수가 있을까라고 하셨고요. 그림자 미녀 지니님께서는 52시간 근무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69시간 반대입니다. 제발 여가 생활할 수 있는 현실을 그냥 놔두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슈가 W님, 화물연대와 민노총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대로 잘하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 다정회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반장 설명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경선 룰을 고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당원 비중을 확대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아예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당원을 개정해서 못을 받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선 친윤 당대표를 옹립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민심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기 연장은 없다며 내년 3월 초 전당대회 개최를 시사하고 나섰죠. 경선 룰 개정 카드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는데요. 이젠 100만 당원 시대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일반 반장 선거론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그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당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당 지도부는 아예 당원까지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죠. 당내 공식 절차를 밟아 일부 당권주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당원 비중, 그다음에 역선택 방지, 이 두 가지를 당원 개정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뭐 상임 전국위, 그다음에 전국위의 의결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 지도부의 움직임에 민심에서 우위를 점한 후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룰을 개정하면 일반 아이들의 절반이 투표를 못한다 날을 세웠습니다. 일반 반장을 뽑는데 일반 아이들 중에 절반을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민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선택이 아니라 우리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당원 우리 지지층을 배제한다는 말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죠. 유승민 전 의원은 룰 변경 시도가 자신을 겨냥한 거라고 보고 있죠. 축구 경기 중 골대를 옮기는 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그 뒤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봤습니다. 총선을 이렇게 이끌어야 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 1년 전에 경선 때 그때 무슨 이 감정 이런 게 남아가지고 아직도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정치는 정말 좀 속 좁고 너무 째째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째째한 정치라는 말까지 들으며 경선 룰 개정에 집착하는 이유, 어떻게 해서든 친윤 후보를 당대표로 세우겠다는 거겠죠. 당대표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당대표는 감독으로서 총괄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뭐 대선 후보가 뛰는 것이지 무슨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조연이고, 그리고 총선을 뛰는 우리 2024년에 인재들이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되겠죠. 한마디로 차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은 당대표로 부적격이라는 건데요. 친윤 후보를 자처하고 있죠. 김기현 의원도 지도부의 장단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통령과 유력 대선 주자인 당대표가 격돌했던 친이 친박 갈등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후임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인 만큼 관리자형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것도 용산과 주파수가 잘 맞는 인물로 말입니다. 김 의원 확실하게 코드까지 꽂을 태세입니다. 이른바 윤심의 바로미터 장제원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그렇게 긴밀한 대화를 나눈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코드가 맞는 부분이 많더라. 사진에 무슨 정보를 공유한 것도 아닌데 입장을 밝혀놓고 보니까 또 똑같은 경우들이 자주 생겨서 역시 서로 협업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에겐 코드를 좀 맞춰달라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코드가 많이 맞는 분이고 해서 나경원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도 또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그런 자산 뭐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용광로 속에 넣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 부위원장의 역할을 맡은 저출산과 기후 문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라며 사명감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당대표에 나서지 말고 나를 밀어달라는 겁니다. 장 의원과 손잡고 나 부위원장을 교통정리해 친윤 후보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건데요. 이 그림, 김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손치더라도 진짜 조연 역할에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본인은 당대표에 안 나가지만 당대표를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 당대표를 만들고 싶어 하냐? 그 당대표 밑에서 사무총장 하면서 공천 실무를 장악해서 자기 뜻에 맞는 공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조연 당대표론, 당권을 노리는 차기 대선 주자들 입장에선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안철수 의원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른바 윤심파리만으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윤심을 파는 분들은 스스로 총선 승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걱정할 때입니까? 오히려 총선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총선 지면 끝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은 식물 정부로 전락합니다. 모든 가용한 자원을 다 써서 해야지 겨우 이길 수 있을까 말까. 안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전국구 정치인이라며 총선 경쟁력을 강조했는데요. 저는 제일 장점이 영남 기반의 수도권 의원 아니겠습니까? 영남 기반의 수도권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럼 호남은요? 호남은 또 저희 안에 처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저는 대전의 명예 시민입니다. 제 직장이 천안의 당국대, 대전의 카이스트여서요. 그래서 제 연고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임 당권 경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죠. MZ세대의 선호도도 자신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 이렇게 선호도를 보면 2030 세대에서 선호도가 지금 거론되는 당권 후보 중에서 제가 제일 높습니다. 안 의원이 말한 여론조사, 정계 주요 인사들의 호감도 조사를 말한 듯 싶은데요. 당권 주자는 안철수, 유승민 딱 두 사람만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일 높았더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더욱이 20대에선 안 의원이 앞섰지만 30대에선 유 전 의원의 호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여기에 총선은 MZ세대만 치르는 게 아니죠. 전체 호감도 순위, 안 의원이 비호감도 2위를 차지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실제 당대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MZ세대의 지지세도 확인해 봤는데요. 안 의원이 아닌 유 전 의원이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른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층에서 자신이 있다는 유 전 의원. 역시나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대표론을 내세웠는데요. 이른바 친윤 후보를 낙점해 당대표로 내세웠다간 또다시 패배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죠. 신박 간별사 이래가지고 완장차고 유승민 한 사람 공천 죽이겠다고 그때 120석을 겨우 얻어가지고 그렇죠. 참패했죠. 지금 7년째 우리가 기호 2번을 하고 국회를 빼앗겨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법안 예산 개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를 좀 우리 대통령께서 꼭 좀 아셔야 된다. 유 전 의원은 윤심을 앞세운 윤핵관들 향해서도 헌법 좀 읽어보라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유 전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 왕이 없는 그런 세상인데 없는 왕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받들려고 그러고 왜 그러겠습니까? 권력의 아부에서 공천받고 떡고물이라도 나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뭐 충신이다, 뭐 윤핵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유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네.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유 전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째째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지난 경기지사 경선에서도 윤심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지난 경기지사 경선 당시에 당원들을 거의 못 만날 정도로 당시에 대통령 측에서 정말 심하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을 떨어뜨렸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핵관 중에서도 이 권성동 의원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권 의원은 자의식 과잉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결합하면 피해 망상이 된다면서 지난 경기지사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 5대5 룰로 심지어 현역 의원 페널티까지 받은 김은혜 후보에게 패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 나온 보도가 좀 생각이 났는데 조금 전에 이거 어디예요? 서울신문과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마음을 굳히려고 한다면서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어제 자신이 이제 원내대표였던 시절에 원내대표단 송년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 한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당권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하려고 한다. 도와달라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그동안 좀 말이 있었는데 당권 도전을 좀 공식화하는 자 그렇게 되면 또 친윤 그룹 내에서도 경쟁이 좀 가열될 수 있는 그런 구도네요.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내용을 다뤘는데 추가로 TBS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기로 한 진행자들이 더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TBS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했던 이 신장식 변호사도 어젯밤 라디오에서 12월 30일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문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를 진행했던 주진우 씨도 방송 중에 명확하고 정확한 입장을 밝혔고 제작진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하차를 시사했는데요. 주 씨는 특정 프로그램이 밉다고 조직의 밥줄을 끊는다면서 최악의 언론 탄압의 단면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언론 탄압의 주인공으로 기억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진행자 3명이 일단 일제히 하차를 하게 됐는데 TBS 노조가 오늘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1노조인 TBS 노동조합 이정환 위원장은 김어준 씨 등이 하차하는 게 TBS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찌됐든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이고 100% 공정했다고 규정지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언론 탄압이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작진이나 편성권자가 하차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2노조인 전국언론노조 조정훈 TBS 지부장도 공식적으로 밀어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 탄압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김어준 씨 하차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천안함 음모론, 18대 대선 개표 조작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서울시장 재보궐 중에 이제 생태탕 사건 등 김어준 씨가 셀 수 없는 가짜 뉴스로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해왔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 김어준 씨의 방송 출연료가 공개된 적이 없는데 이 명명백백 서울시민에게 밝혀야 한다면서 김 씨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이 수사와 조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예산권을 지닌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TBS 직원의 생계를 볼모로 하차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쓴 비판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당내 일각에서는 오히려 잘 물러났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돌이켜보면 김어준 씨를 총수처럼 받들다 결국 민주당이 연패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중립 성향의 중진 의원도 김어준 씨가 민주당에 끼친 해악이 너무 컸다고 촌평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윤심팔이 총선 부적임자 실토, 유승민, 왕정이냐, 충신윤핵관, 유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둘러싸고 여야에 대비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인데요. 권 의원은 여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고 조 의원은 야권 의원 중에 홀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죠.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두 사람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보통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죠.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는 실제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인 인물들도 있습니다. 여야에 각각 한 명씩 있는데요. 먼저 몸은 여당, 마음은 야권 인물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고위 장관이지만 실무가 어떻게 일을 한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 장관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가 있거든요. 실무자가 장관님 ABC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가결됐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집단 퇴장했는데요. 이 와중에 표결에 참여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 다름 아닌 권은희 의원입니다. 홀로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예!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권 의원은 줄곧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해임안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도 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으로서는 이 권 의원이 야당의 스파이로밖엔 보이지 않을 텐데요. 저는 권은희 의원이 우리 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아직도 우리 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당을 떠나면 배지를 떼게 되니까 국회의원은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니까 스스로 떠나지는 안 하고 제명해달라 그런단 말이죠. 사실 권 의원의 이런 엑스맨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권 의원은 여당 내에서 나홀로 당론을 거슬렀습니다. 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했는데요. 이 시대를 역행해서 경찰 지휘 조직을 둔다라면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다.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안을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헌법의 이 법률 우위의 원칙 그리고 정부조직법, 경찰청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그 징계 대신에 구두 경고에 그쳤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권 의원은 이 행정부 견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하며 반발했었죠. 정당이라는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고 그리고 국민의 의사 형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조직이다. 이게 동아리가 아니지 않느냐. 국민의 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따지고 보면 이 권 의원은 애초부터 국민의힘 소속을 원한 적도 없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내다가 반강제로 국민의힘에 끌려 들어간 꼴이었는데요. 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국면에서 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던 바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인 권 의원,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죠. 당시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의원에게 제명을 요구하면서 무소속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안 의원이 거절하면서 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의힘 소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안 대표에게 이 제명 요청을 하면서 따로 제명 요청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같이 했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같이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 의원의 거취 문제는 양당 합당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권 의원이 합당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이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합당 이전에 좀 국민의당 측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뭐 탈당이든 제명이든 처리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탈당이든 제명이든 우리 당에 와서 하는 모양새는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시절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했던 이 비례대표 3인방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3명 모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에 반대하면서 제명을 원했었죠. 뜻대로 되지 않자 의원직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뒀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민주평화당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에게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면 탈당하는 게 도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자기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 의원은 이 세 사람과 달리 실제로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국민의힘은 권 의원의 마음은 이미 민주당에 있다고 본 듯합니다. 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권 의원이 원하는 대로 제명 처리를 해선 안 된다는 기류입니다. 당에서 제명을 해주면 그 사실상은 직은 유지하면서 국회 직은 자유롭게 무소속으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해줄 거고 제명은 안 해줄 거고.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과연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있는지 이제는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죠. 야권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몸은 야당, 마음은 여권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국정조사를 동의하고 그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고 시작하자라는 건 작게 보면 반칙이고 상대편에게 이 국정조사를 파탄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정은 시대에 전환 의원인데요. 조 의원은 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야권에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아니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조 의원은 이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할 때도 태클을 걸었는데요. 민주당의 본심이 다른 데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점점 몰려드는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국정조사로 덮으려는 속셈 아니냐는 건데요. 실제로 조 의원은 이재명 방탄에 나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소위 리더십의 모습은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지켜라, 나를 보호해라. 진짜로 억울하시면 겹겹이 입고 계신 방탄조끼 다 내려놓고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서 수사받는 게 오히려 더 멋진 모습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때도 앞을 막아섰죠.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이 법사위에 캐스팅 보터인 조 의원을 넘지 못했는데요. 당시 민주당 내에선 조 의원을 향한 압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정은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법사위가 열리면 조속으로 같이 만나는 사이인데 그렇게 단언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는지. 이 일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았는데요. 욕설에 시달리던 조 의원은 결국 개딸들에게 공개 만남까지 요청했습니다. 물론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열흘, 9월 8일 날부터 한 열흘 동안 물려오는 전화로 업무가 좀 어렵습니다. 마치 의원실이 콜센터를 방불하는 것 같습니다. 10통화에서 한 8통화는 말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고성들이거든요. 사실 조 의원의 마이웨이는 이 권은희 의원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구속력이 덜한 편인데요. 조 의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었죠.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다시 합당을 하면서 이 합의하에 제명 처리됐는데요. 그러면서 시대 전환 소속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민주당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인데요. 조 의원은 여야 모두 까기를 시전하면서 나 혼자 산다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례민주당 쪽으로 해석되셨다가 다시 휴대전화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죠. 네,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여야 정치인 2명의 소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권은희 의원과 조정은 의원 서로 소속을 바꿔서 활동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죠. 오늘 주민한마디는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맘 따로 말 따로 입 따로 몸 따로 모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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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따로 것 따로 소 따로 것 따로. 네. 자,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제 MB와 김경수 전 지사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다만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사면은 안 하고 가석방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기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배우자를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5월에 만기 추서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개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는데요. 윤 정부는 지난 2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에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 전 지사가 이제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일단 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사면뿐 아니고 복권까지 시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만일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기동민 의원은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입니다.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 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에 나설 거라면 공정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에 이어서 복권까지 될 경우에는 야권의 권력 구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정치권의 관측이 나오는데요. 야권의 속내가 좀 많이 복잡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 좀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면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판에 복귀를 한다면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친문계가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특사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면 2024년 총선 그리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경우에 김 전 지사는 단숨에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해 국회의원과 경남지사를 지낸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친문 적자로도 불린 인물인데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흠결이긴 하지만 당내 입지 면에서는 웬만한 중진은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일일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친전을 전달하고 억울하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